안녕하세요, 주아입니다. 오늘은 제 후배들과 2020년도 소질 환경기사 또는 대기 환경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이제 시험이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6주 동안 어떤 걸 했을 때 여러분이 조금 더 합격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조교 생활을 좀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전공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소질 환경기사에 대한 강의를 좀 했었습니다. 나름의 노하우 또는 팁을 알려주면서 조금 더 문제를 풀 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고, 그런 강의를 일반 선생님들에 비해서 지식은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험 치는 사람 입장으로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오늘은 2월 7일인데요. 오늘부로 해서 이제 한 6주 있다가 3월 25일에 소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1차 시험의 날짜가 나왔습니다. 2월 25일부터 2월 28일까지 시험 신청할 수 있는데요. 꼭 시험 신청하셔서 시험을 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원리만 제대로 안다면 충분히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험 봤을 때는 3월 초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1월 때부터 저는 2달 동안 공부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좀 약간 밀려졌는지 3월 말에 시험을 보게 돼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바뀐 게 있죠. 작년까지만 해도 소질이든 대기든 항상 1차를 합격한 분들이 2차를 볼 때 서술형 60%, 실험 40%에서 총 100점 만점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실험을 하다 보면은 되게 변수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지를 딸 때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점을 넘겼고요. 50점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실험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그렇게 잘 하지 않아도 딱 기본 음수 평균만 나와도 저는 됐었기 때문에 느긋하게 할 수 있었지만 열심히 했는데 시험 점수가 20점 초반, 21점, 22점이 나왔기 때문에 자격증은 취득했지만 되게 낙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문제에서 40점 초반대를 받았었고 실험에서 30점 초중반을 받았기 때문에 두 시험 모두 70점을 넘게 했는데 오히려 대기 쪽에서는 실험을 좀 더 잘 봤기 때문에 좀 의아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질 연구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수질 실험이 조금 더 자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 봤기 때문에 좀 찝찝했었는데, 그런 실험이 없어졌다는 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가 많아졌다고 해서 어렵겠냐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기출 문제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나오겠냐마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2019년 이전에는 폐기물과 토양은 실험 시험이 없이 서술형 문제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기출 문제를 봤었는데 거기서 거의 다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질이나 대기에서도 시험 방식이 바뀌었으니까 기출문제만 잘 파시면은 분명히 누구나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공부를 잘 하셨다면은 2차 공부는 다 어렵지 않게 하실 거기 때문에 1차 공부할 때 2차까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가장 큰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이 소질기사든 대기기사든 공부를 하실 때 가장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제 공식에 대해서 이거 다 외워야 되냐 라는 걸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공식을 보면서 진짜 공식 많다라고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리는 가장 큰 요지는 공식 몇 가지만 알면은 분명히 다 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의 중요성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문제를 보시면 다들 느끼시겠지만 각각의 문제마다 문제 풀이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기본적인 틀은 다 똑같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건 아마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다 말해주실 겁니다. 딱 6주 남았는데 6주 동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딱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에 대해서 우선 말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식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문제풀이 원칙과 그리고 그 공식이 나오는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공식을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뼈대가 되는 공식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나아가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소를 찾는 문제풀이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공식을 푸실 때에도 단순히 그 공식을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이 이 공식만 외우면 된다라고 해서 외우는 공식이 아니라 진짜 딱 근본이 되는 공식만 공부하셔서 문제풀이를 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문제나 조금 약간의 변형이 됐을 때 문제에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 문제 팁은 제가 곧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여러 가지 복합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건데요. 일단 1차에는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나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보기를 통째로 눈에 익히시는 겁니다. 단순히 서술을 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보기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계속 눈대중으로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문제은행인데 같은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저도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제가 문제 풀었던 그 보기들이 짜집게 돼서 새로운 문제가 됐던 경험이 있는데요. 꼭 보기를 통째로 외우기보다는 눈대중으로 잘 익숙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술형 보기든 단답형 보기든 계속해서 눈으로 익숙하게 만들고 어떤 문제의 답이 이 보기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기는 왜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틀렸던 부분만 따로 표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문제은행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보기도 나오고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만 바뀌는 거니까 틀린 보기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이 보기가 아닌 것을 공부할 때 봤는데 또 나와서 맞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꼭 보기를 파악하실 때에는 왜 아닌지를 한 번쯤 체크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여러분이 틀렸던 문제나 어려웠던 문제는 다 체크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일주일 남았을 때 법규와 같이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따로 체크를 한 것만 모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에 문제를 풀다가 어려웠거나 한 번에 계산이 안 됐던 문제들은 따로 체크를 해뒀었고요. 그런 문제를 모아서 딱 일주일 전부터는 그런 류의 문제만 풀었던 기억이 있고, 제가 후배들한테 말할 때도 항상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어차피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새로운 개념을 공부해야 되냐는 아니고요. 그냥 기존에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서 어려웠던 것을 다 공부하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규는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는 좀 무리고요. 그냥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들은 내용으로 복습만 하시고 나머지는 암기할 내용은 딱 시험 전에 바짝 한 3일만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은 나머지 부분의 암기 부분만 눈에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와 소질에 대해서 문제 유형을 몇 가지 들고 왔는데요.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문제 풀이법에 따라서 이 공식만 암기하면 돼 라고 해서 그 문제 유형에 맞는 공식을 푸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본 공식에서 따라가서 그 공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를 한번 보시고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기본이 되는 공식을 찾고 거기에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문제풀이 팁을 하시는 게 나중에 서술형 문제 가셨을 때에도 깔끔하게 풀이 과정을 적을 수가 있고, 단순히 외워서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 더 점수가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 때에는, 특히 계산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식을 세우시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6주 동안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특히 계산 문제를 풀 때에는 기본 공식을 쓰시고요. 그 공식에서 나오는 것을 다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이하시는 게 정답률을 높이고 나중에 2차 시험까지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한 일례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1차 때 공부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진짜 기본 공식을 잘 세워서 문제풀이를 했었는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요령을 좀 약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 공식 쓰면 돼, 또는 이 공식 쓰면 돼 라고 해서 문제마다 공식을 알려줬던 친구가 있는데, 확실히 문제를 풀 때 그런 스킬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히 기본 공식에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2차 시험 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게 빛을 본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지를 풀 때 50점을 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60점 만점에 50점을 넘었기 때문에 실험을 좀 못 쳐도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나 2차를 볼 때에는 30점 초반대 성적을 받아서 실험을 정말 잘 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험을 35점인가 받아서 되게 잘 봐서 합격은 했는데, 확실히 그때 당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아 하더라고요. 1차를 시험을 보시고 나서 2차를 봐야 되는데, 그 2차에서는 서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뭔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서 정의대로 푸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꼭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문제를 한번 보면요. 그럼 빈출 유형으로 일단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는 에탄올이 함유된 공정 폐수를 처리하는데 이론적으로 첨가돼야 되는 질소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 반응식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가장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에탄올로부터 몇 개의 CO2, 몇 개의 H2O가 나오고, 그리고 이것을 호기조로 보내했을 때 몇 개의 산소가 들어가는지를 확실하게 반응식을 세우게 되면 나머지 과정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1몰의 에탄올을 3몰의 산소를 태웠을 때 2몰의 CO2와 3몰의 H2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공장 폐수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농도는 200mg/L, 200ppm이죠. 여기에 유량을 곱해준 값을 환산했을 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단위가 kg/day니까 400kg/day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이 관계식에 넣어주는 겁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탄소의 량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반응식을 시작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도출하는 과정을 쓸 수 있어야지 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산소가 존재하는 호기조 반응에서 BOD는 산소량이죠. 그러니까 산소가 834.8kg/day가 필요할 때에는 질소량은 거기에 100분의 5만큼만 필요하다는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에도 그냥 단순히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식을 세우고 그 과정을 한번 도출해 보시는 걸 습관화 하시는 게 문제를 푸실 때 분명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요.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공식을 제시하면서 이거를 외워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에 대한 잘못된 풀이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수질기사 같은 경우든 대기기사 같은 경우에든 어떠한 경우든 문제를 풀 때에는 한 가지 원칙으로 해서 뻗어나가는 거지 각각의 경우에 대한 공식을 외우면은 그 공식도 너무 많아질 뿐더러 다 못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가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 원칙으로 해서 다 풀 수가 있고 교수님으로부터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걸 배웠고 저도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진짜 어떤 문제든 한 가지 원칙만 알면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예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문제를 풀 때에는 SRT를 구해야 되는데 SRT를 구할 때 보통 선생님들이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 또는 이 공식을 외워야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공식을 계속 적어주시면서 문제 풀이만 하는 거죠. 근데 공식을 알 수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가 풀려요. 근데 공식을 모르면 못 푸냐?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접근을 하는지 제가 문제 풀이를 하는 걸 보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SRT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SRT는 포기조 내에 유출되는 슬러지 양분의 포기조 내 전체 슬러지량인데 이 포기조 내에 있는 전체 미생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슬러지를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기조 내에 전체 미생물량이 있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미생물들이 있죠. 얘네 두 개 나가는 것 두 개분의 포기조에 있는 미생물량을 SRT라고 하는데요. 슬러지 1령이라고 해서 포기조에서 생성된 슬러지가 잉여 슬러지로 폐기될 때까지 시스템 내에서 머물고 있는 체류 시간을 SRT라고 합니다. 이 SRT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아까 문제에서 나왔던 그런 공식을 다 외워야 될까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SRT는 포기조 내의 전체 슬러지량을 포기조 내에서 유출된 슬러지량으로 나누는 건데 그것을 표현했을 때에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유출되는 슬러지의 농도가 보통 무시되기 때문에 0으로 보통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SRT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슬러지 1령에 대한 식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은 앞으로 진행하는데 편하겠죠? 환경에 있어서 특히 수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포기조입니다. 여기에서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그 먹이라는 건 오염물질이죠. 그 먹이를 먹은 상태에서 미생물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 증식한 양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보낸 걸 미생물이 처리하게 되는 게 항상 이 포기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이 포기조가 반응의 핵심이고 이 포기조를 기준으로 모든 식은 다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생물 변화량은 미생물이 생성된 양 빼기 유실되는 미생물량인데 그거를 식으로 적게 되면은 부피 항상 포기조 부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부피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농도 변화는 미생물이 생산되는 수율 곱하기 들어오는 유량 그리고 기질이 들어오고 나가고의 차이 이게 먹이죠. 그리고 나서 미생물이 죽는 양을 미생물 생산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유실되는 미생물량으로는 침전지에서 나가는 것과 버려지는 양을 빼주면은 이 식이 완성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문제든 간에 수질에서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유출수 농도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DCDT가 0이 되게 되고 침전지에서 나가는 미생물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0이 됩니다. 이제 여기 있던 게 넘어오게 돼서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럼 이제 양변에 부피와 미생물량을 나눠줍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됐을 때 간단하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볼 게 여기는 부피분의 유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량 같은 경우에는 부피 나누기 시간이죠.
유량에다가 부피를 나누게 되면은 T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피분의 유량을 T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좌변에 있는 것을 슬러지 일령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으로 이 식이 도출되고 이 문제를 풀 때에 있어 가지고는 굳이 어떤 식을 아는 게 아니라 이 식을 세울 수가 있다면 이 식으로 이걸 도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지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접근하시든 간에 분명히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대기에서 예를 들자고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연소계산 문제인데, 이 연소계산 파트에서도 항상 탄소, 수소, 황, 그리고 산소의 비중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산소가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 풀이를 하실 때 제가 공부했던 기준을 말씀드리자면은 항상 저는 탄소에 대한 양, 그리고 수소에 대한 양, 그리고 황에 대한 양, 산소가 소모되는 양을 항상 이렇게 식을 적고 문제를 풀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보통 이러한 식 하나만 딱 주어지고 이 식을 외워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각각 성분에 대한 양을 대입해서 구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으면은 위 식을 풀게 되는데, 밑에 있는 정리된 식으로 계속 암기해서 대입해서 푼다고 했을 때에는 그 문제는 풀릴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변형만 온다고 해도 분명히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은 2차에 나오는 필답형 문제인데, 여기에서 보시면 CO2, 그리고 에탄, 프로판, 산소, 일산화탄소, 수소, 메탄, 그리고 질소까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까와는 분명히 더 추가되어 있는 가스 성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 각각에 대한 식을 다 쓰셔가지고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기본식에 대입하는 방식으로 쓰셔야지, 아까 이미 기본 과정에서 처리된 방식으로 암기만 하셨다면 분명 이런 문제 푸실 때에는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를 푸시든 간에 원리 원칙으로 푸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좀 변형되거나 조금 더 어려워졌을 때 계산 문제를 푸실 때 내가 확고한 방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오는 문제는 다 점검을 하면 딱 기본 공식에서 다 유추해서 나가면은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든 다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 기본이 되는 원리를 한 번쯤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이면은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강을 듣는다면은 선생님께서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을 말씀해 주시겠죠? 그런 문제만 일단 다 점검을 해보시고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문제를 많이 풀었던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명히 어려운 문제는 그만큼 문제가 나오는 출제 빈도도 작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냥 틀리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많이 나오는 것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험까지 한 6주 정도 남았는데 6주 동안 여러분이 하시는 공부 다 잘 되셔서 시험을 잘 보시고 자격증까지 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기랑 수질이랑 두 개 다 있는데, 이 자격증이 크냐라고 하면은 작을 수 있지만 없을 때의 느낌과 있을 때 느낌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환경직에 종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이 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